잠깐 자고. 자기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열강이 되었으니까. 한 주제 가지고 4시간씩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하는 사람은 좀 괜찮다고 몰라도 듣는 사람은 조금 치우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4시간 갖고도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염려가 되지요. 아, 그런가요? 연장이야? 연장할 것 같으면은 제가 또 줄여서 가려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누님은 잘 지내시고 얼굴이 좋으시네요. 태권도의 신인 우리 무암 양일학 선생님이 이거 딱 앉아 계셔가지고 한 번씩 심사 가시면 얼마씩이나 받으시오? 저 강의 오고보다 더 많이 받죠? 네? 아까 저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조금 더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입신의 경지요. 구단이면은 아니 무엇이든지 그러죠. 구단은 입신의 경지, 바둑도 구단은 특급이 없이 그냥 입신이죠. 바둑도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옆에 가기만 하면 주먹바람이 그냥 쏘면서 범법이냐. 아니 무한 선생님이 어디 가서 아마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신문에 나와서 제가 알죠.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만잡이게 조금 자랑 좀 하려고 생각하니 그래서 승질해가지고 뭐라도 고개도 숙이고 이 의병의 역사 아까도 들어가 보니까 건지에 김천일 선생 해가지고 포스터도 붙여 있고 이 의병의 글자 그대로 어려운 병사지요. 민병. 이건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같이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의병들은 민병들이기 때문에 주로 활동이 유격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유격대가 빨치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장 활동하는 데가 또 우리나라예요. 또 그러죠. 다른 데는 그런 관군이 아닌 민병들의 활동은 아무리 길어도 1년 반에서 2년을 못 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었고 하르티잔이라고 이야기, 빨치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산 쪽에 활동. 우리는 어째요? 6.25 때 같은 경우 기본이 3년, 4년씩 이렇게 해왔죠. 더더군다나 우리 문명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는 갈 필요가 없이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보면은 1, 2년이 안 끝나죠. 1, 2년이 끝나지 않고 기본이 그 전쟁 시작할 때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예요. 끝날 때까지. 그 한갈 때도 다 아시다시피 유병 활동은 끝나지 않았죠. 결국은 1907년 이후로는 그것이 공식적인 독립전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했죠. 그 이전에는 의병이라고 칭했고 거기 핵심에 우리나라 의병 역사의 핵심에 너무나 잘 알다시피 호남인들이 있었고 호남인들의 핵심에 어디가 있었어요? 나주가 있었죠. 나주와 정성. 물론 함평도 있고 보성도 있고 이렇게 그러지만 그 중심 역할은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는 이야기했으니까 놔두고라도 임진왜란 때는 뭐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한갈 때에도 정성과 나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금 이 앞 시간에 2시간 가까이 말씀드렸던 것 조금 되뇌 보면은 그렇죠. 의병이 맨 먼저 일어났던 건 당연히 경상도 쪽이죠. 경상도 우병 박재우 홍의장군하고 박재우 군이 의병을 최초로 모집을 했어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바로 이제 호남 쪽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주에 이제 김천일 선생, 양산수 같은 분들을 부장으로 하고 그래서 의병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유생들을, 유민들, 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지만, 다시 말해서 양반층에서 일어났지만은 친정 집안에 있는 오비들까지도 전부 다 참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아주 같은 것이죠. 어떤 층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말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태원 다 향리 출신들이죠. 향리라고 하면 현직 벼슬에 있지 않으면서 낙향을 해가지고 고향에 시골에 이렇게 은거하고 있으면서 지냈던 그런 계층들, 뭐 양반 측에 속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주민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심적으로 활동했다. 김태원, 동생 김윤, 정성은 잘 아시다시피 성제 기삼년, 기호만 보면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과연 이러한 의병 활동이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독특한 성향을 띠고 전개가 수년간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루어져 있는가? 그 사상적 배경 오늘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쭉 난 생각도 못했냐? 뒤에 온 사람들이 좀 말이 많이 앞으로 오시오. 앞으로 와. 뭐 말하려고 잊어버렸잖아요. 쉬었다 해. 네? 쉬었다 안 하고. 쉬었다가 시작도 5분도 안 되었는데 뭘 쉬었다고 쉬어가는 인생이 뭐. 그 사상적 배경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나라의 의병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병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런 사상적 배경, 정신문화 이쪽을 언급을 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의병에 관련 역사에 관련되는 많은 그 강연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그런 쪽을 심도 있게 타치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쪽에 나주 문화에서 의병의 중심 고장에서 지난번에 공초 원장님께서 아하 이 교회의 의병의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런 평범함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가 마치 2시간씩에서 두 차례 했다니까 4시간 정도 되면은 상당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는 여러분들 원고 제출한 데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적으려면은 책이 한 번도 안 볼 것 같으니까 모두 간략하게 정리만 했었어요. 우선 호남의병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그랬고 구한말 때 특히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의병과 타 지역의 의병의 가장 큰 특색은 호남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근황병 의병이라고 항상 전문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근황병. 무슨 이야기예요? 근황.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호남 지방 말고에 일어난 의병들은 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병. 이게 큰 특색이에요. 그 당시부터도 그렇게 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도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규명을 해보니까 이런 특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향병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고장만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이다 그 말이죠. 탁 칼로 못 자르듯이
무가 어느 생각이 안 났어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호남 지방 말고는 특히 전라남도 말고는 대부분 향병 의병으로서 향병 자기 고장만 지키는 그 고장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경상도에 일어났던 의병들은 경상도 쪽에서,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것은 조환 선생이죠. 그쪽의 의병들은 주로 그쪽, 강원도 이북 쪽은 의병 활동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한경도 쪽에서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선조의 아주 나중에 광해군이 임해군에 형되는 의병을 이렇게 구병을 했던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의병들이 이렇게 고집되는데, 그러나 호남 쪽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은 의병들은 특색이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여기는 또 그리고 임진왜란때 어떻습니까? 침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네, 부산포에서부터 동네 거쳐가지고 쫙 해서 노령이란다. 조령을 거쳐가지고 일사천리로 거의 한 달 만에 서울까지 한양까지 들어가고 또 한 달 만에 어디까지 갔어요? 우주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말이죠.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이 호남은 사실은 큰 피해를 안 봤어요. 직접적인 전투 지역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조직된 의병들은 어째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표적인 분이 바로 호남 쪽의 의병 시초를 했던 건재 김천일 선생. 의병들을 이끌고 몇천 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죠. 경기도까지 올라가고 강화도까지 가서 전투를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양산숙 부장하고 같이 이제 고경명 선생의 큰아들이었던 고정우, 그 다음에 화순에서 일어났던 최경애 선생, 이런 분들 전부 다 절멸해가지고 다 남강에 투신해서 다 전사를 이렇게 하셨죠. 그것도 전사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경명 선생 같은 경우는 대천에서 분이신데 이치전투, 금산전투, 거기서 전투가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서 거명을 일어나가지고 외지로 타 지역으로 나가서 나라를 구하려고. 그래서 건강명 성격, 군함, 임금을 위한다는 이야기가 조선시대 사고 개념으로는 무슨 개념이에요? 나라를 이야기해요. 구국이다 말이에요. 구국.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성격이에요. 이게 호남에 가지고 있는 의병들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들이 어디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병 활동이 세계 역사에 다른 나라의 전쟁사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왜 이렇게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병사죠. 의병 활동이 이건 당연히 유교적 사상이 철저하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대사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혼란, 유교 사상이 정립이 돼서 일어난 것은 당연히 언제입니까? 지금부터서 2500년 전 공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서 유가 사상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지요. 유의 사상, 유교의 사상은, 유학의 사상은, 유교 사상은 그 이전부터도 있어 왔어요. 공자 이전부터서 500년 전부터서 그 시조를 공자보다 500년 빨랐던 대개 주공으로부터도 보고 또 그 이전까지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사상적 차원으로 형식과 틀을 이렇게 갖추고 체계화된 것은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를 유교의 개조다, 개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개창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부터 유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제자 백가 사상이라고 하죠. 춘추 시대라는 2500년 전, 2700년 전 혼란했던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종식을 시켜야 되겠느냐. 여러 학술적인 그런 사상들이 나오겠는데 첫 번째로 체계가 잡은 것은 유가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가 사상이니 법가 사상이니 농가 사상이니 음양가 사상이니 여러 사상들이 나오죠. 그걸 보면 제자 백가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자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사상들은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란했던 시대를 종식시키기 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그런 사상들은 통치를 해나가는 데는 굉장히 정확했어요. 통치를 해나가는 데. 나라를 다스려 나간 데는 혼란했던 시대를 종식시키기에는 사람이 사람 좋아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거 말이 맥혀요? 안 맥혀요? 지금 당장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안 맥히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결국 그 시대에는 맥혀 들어가들 안 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어. 누가 써먹들 안 해. 말 쓰면 좋으나 그것 갖고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법과 사상이 중용이 되고 법으로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그 혼란했던 춘추 전국시대 때 통일을 무슨 사상으로 했어요? 법과 사상으로 했다. 법과 사상으로.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재밌게도 어째요? 법으로서 세상을 평정했는데 법으로서 그 체계를 잡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서는 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법적으로 계속 규약을 시키면은 처음에는 말을 잘 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법만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법만 빠져나가. 도덕적인 생각이 없어져요. 결국 물건 되지. 그러나 사람은 도덕적으로 대화를 시키면은 어째 돈 들이지 않고도 꾸준히 그 성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법으로 규제를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법으로서 통일을 했던 데가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죠. BC 221년에 진시황이 법과 사상가들을 등용해서 근데 결국은 15년 만에 멸망을 하고 BC 206년 한나라 고조가 한나라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는 바로 유가 사상을 부활을 시켰어요. 네, 결국은 도덕적이고 그걸로 백성들을 개화를 시켜야만이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동주서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서 제7대 한나라 무제에 와서는 그 말이 뭐예요? 파출 백가 독존 이슬이라는 말로 모든 제자 백가 사상을 전부 다 내보내고 오로지 공자의 유가 사상으로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독존 유가 사상으로 그 이야기를 한나라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2200여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 전다. 신라 가운데 육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일을 해서 새로 세우셨으니까 유가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인의 도덕 정치로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언제 그걸로 하겠느냐? 언제 그걸 해야 그러니까 딱 한 이야기가 없어요. 말 위에서 정권을 잡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거상마 득지. 말 위에서 권력을 잡을 수는 있어도 영가이 거상 치지. 어떻게 말 위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도덕 정치를 해야 되지. 그럴 때부터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파출, 쫓아낸다 그 말이죠. 여러 백가 사상들을 오직 유가 사상으로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중국이나 통일 제국을 형성했던 중국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불교가 성행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끊임없이 삼국층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은 유가 사상을 해왔습니다. 유가 사상. 신라 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신라 때 통일 신라를 이루고 불교가 국교화가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고려 때는 불교가 국가가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뭘로 했어요? 유교 사상으로 했다고 말이죠. 유교 사상.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는 어째요?
의병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국가의 경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유가 사상의 핵심적인 유교 사상의 조선 500년 동안은 유교 국가였으니까. 자, 유교 국가였으니까 조선 500년 동안 이끌어왔던 유교 국가에 유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두 개만 꽂아라 하면은 뭡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 의요. 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을 주장하고 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맹자대에 오면은 인과 의를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과 의에 관련된 사상이 정치론은 상부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히 이렇게 스며들었단 말이죠. 자연히. 그런 것들이 구국운동으로 표출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자, 의병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간에는 의라고 하는 개념과 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시대 때 왜 그렇게 인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상부층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많을 것도 없고 백성들까지도 이런 생각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후보구 대열로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 이해를 상당히 하고 계셨어도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의라고 하는 개념. 자, 무슨 뜻입니까?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옳다, 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개념은 합당하다 그런 의미예요. 합당. 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뜻이에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건 합당하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자 하나로 옳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딱 규정을 해버리면 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상황은 틀려진다 그 말이죠. 상황은 틀려진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변화된 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해라.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그 개념이지요. 그런데 절을 할 때 어떤 때는 무릎 꿇고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목례만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죠. 제가 다하기 싶은데 그거 문제. 네. 저 의자에 뭐 부수 같은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40년 전이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보통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배울 때 네. 화자도 해보고 네. 개인적으로 부수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화자를 하면은 양자하고 아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후까지 설명을 하면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짧게요?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양양자리요. 그 다음에 이 아자가 이렇게 붙어서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왜 양을 이야기했느냐? 이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명언 방향으로 갑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고대에서부터서 어째 굉장히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성한 동물로 쳐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거기까지는 알기가 매우 어려우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단 순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기가 잘 안 썩어요. 혹시 저 중동 쪽에 상업 쪽에 나가서 생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 가셨다고 내가 이야기 좀 얼굴 보기 안 가셨구만. 저는 거가 7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양고기는요 잡아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놔도 20일 많게는 한 달씩 가도 안 변해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3일이면 상합니다.
그렇게 양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이 아주 잡식성이죠. 더 좋은 것은 칼로 목을 따도 안 움직이지요. 물론 잡기는 하지만은 아마 그래도 우리가 제물로 바칠 때 희생양 그러죠. 그때 희생양이 좀 이렇게 써요. 희생에 쓰는 양. 그 다음에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소.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크게 대표적으로 돼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돼지도 쓰지만 닭도 쓰기도 하고. 한국에서 삭제할 때 다 양으로. 그렇죠. 양으로. 양과 소. 어떻든 그래서 이 양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양과 같은 품성. 그런데 좋은 글자에는 양의 부수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선이라 할 때도 뭘 넣었어요? 이렇게 쓰죠? 네? 우리의 양의 부수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제사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까요. 의로운 사람은 양처럼 자기 목숨을 바치거나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열을 하신다. 합당하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러죠. 우리말로는 마땅하다. 딱 시적절하다 그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자는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 또는 합당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을.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딱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신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지제. 우리가 통제하다 할 때 제자를 쓰지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제가 봤던데 옳다, 바르다, 뭐 비슷비슷한 개념이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적당하냐. 근다고 더 적당해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상황에. 나갈 때는 나가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의가 가지고 있는 본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 다음에 마음을 통제를 하는 것. 어떤 때는 나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가지 않아야 될 때 나가는 것. 그것은 만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의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분이 의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틀렸다고도 할 수가 없다. 군자지천하야. 공자가 가장 도달하고 싶었던 인격적 최상위가 군자입니다. 물론 군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성인이 있죠. 성인까지는 바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성인은 공자 대행만 해도 하늘에서 이미 점지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당연히 성인이라고 본 거예요. 유교 사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념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공자가 이야기했던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일반 성인들도 노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수신, 몸 가르고 닦고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을 시키면은 도달할 수 있는 성인을 다음 경지, 그걸 군자예요. 공자 자신이 귀족 출신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군자예요. 실질적으로 공자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논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군자라는 단어예요. 106번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사람이 어질다 했을 때 이 인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105번에서 106번 정도. 나머지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군자가 천하에 몸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데 있을 때는 무적이야.
무막이야. 한자를 써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니까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나중에 틀리니까 완전히 여기 말고 무지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겪을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무적 그 말이에요. 꼭 이것이 세상에 제일 상대가 깎아본 놈이 누굽니까? 지 말만 옳다고 지금 저 모 당의 누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장모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 사람들 같이 끝까지 옳다고 밀고 나갈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고 또 절대로 이것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단 말이죠. 옳다고 할 것도 없고 꼭 틀렸다고 할 것도 없다. 무막이야. 어째요?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여러분들 혹시 문중 생활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제 운봉 건네가지고 문중일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아까 그 친구랑 오신 분 학년이 여자도 만나면 그 이야기 하지 마시오. 기철 씨한테 그냥 학년이 낮으니까 문중이 잘 안 나와버려요. 저한테 해가지고 증손자 꼴이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학년이 높으면은 나이가 많아도 어째? 나이가 적어도 말 내리죠. 그런 거 어쩐가 그러죠. 근데 같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금 갑자기 예를 들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습니까? 학년이 높은데 나이가 적으면은 나이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많더라도 학년이 낮으면은 학년을 대접을 해주면 양자명이 제일 좋지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 그냥 반말해도 된다고. 나이가 그 많으시죠. 그럼 조카 학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행색계랑 하는 집안들로 들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꼭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따질 것은 없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면 되는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옳다고 할 것도 없고 꼭 그러다고 할 것도 없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째요? 공부를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은 이 의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아는 데서부터 이 의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무엇입니까? 수호지심은 의지다냐 그러죠. 너무 많이 들었던 의지다냐. 이 수는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영어 칠자하고 같습니다. 부끄러움 칠자. 자기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할 줄 알고 미워할 오자 그러죠? 나쁜 악자라고 읽지 않고 부끄러울 줄 알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단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것은 어째요? 악을 보고 미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고 이것이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시발점이다.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의예지 사단할 때 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는 사양지심. 사양을 남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예의 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어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측은지심, 남을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으로부터 인이 나오고, 지혜롭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거예요. 시비지심, 그러죠. 여기에서부터서 지혜로움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거기까지는 복잡하니까, 자,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고. 자, 이런 생각들이 출중하게 딱 박혀져 있다가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임금 피난을 가야 되고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럴 때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먹을 못 쓰더라도, 태권도 구단이 아니더라도 분연하게 일어나야죠. 안지 얼마 안 됐지만 친구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랬구만 다음에 알아본다고. 아니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 이야기를 참 먹겠습니까? 태권도 이야기 볼까요? 한국에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러한 사상들이 수백 년을 거쳐서 우리 민족들에게 한 육아 사상이 처음에는 정치 사상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모든 백성들의 생활까지도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육아 사상이, 비록 앉아가지고 뭐 과거심을 봐가지고 벼슬의 길에 벼슬 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상들, 부끄러울 줄 알고 악을 보면은 미워할 줄 알고,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 되었는데 배웠다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대부층에서 양반층에서부터 거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조대했던 노비들이 되었던 그 고을 사람들도 다 전양반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분이 지금 찾고 이야기지만 경상도의 홍의장 곽재우 선생도 그랬고, 더 멀리 갈 것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채민 선생 딱 일어나는 거죠. 주변에서 다 주변 고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총칼을 들고 형제이간도 다 나서고, 그러한 사상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방대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의병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러한 것들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의라고 하는 것은 맹자대에 오면 훨씬 더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공자의 인해 사상을 훨씬 더 보완시키고 현실적으로 인해 사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인해에 대한 사상은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은 어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질다. 머리 짙다. 뭐 국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인간은 정신 세계가 굳건하고 두텁고 후덕하고 넓다. 뭐 이렇게 또 강하다. 그래서 머리 짙다 해서 어질다라는 우리말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이 인이라고 하는 사상은 첫째로 가장 쉽게는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다움. 이렇게 하는데, 인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사람다움입니다. 동물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 그리고 핵심 사상은 뭐예요? 애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류의 3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사상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석가모니 부처가 말씀하셨던 자비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상대편을 안타깝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민념이고 애념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결국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도 선생님, 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자의 마차를 몰았다고 하는, 마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눈만 뜨면은 인,
그런데 도대체 인이 무엇입니까? 인이 무엇입니까? 문인 그래. 인이 무엇입니까? 문. 번지 문인. 인에 대해서 묻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가 딱 한 말씀 드려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인이다. 애인. 애인? 무슨 이야기예요? 분류를 이야기한 것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을 볼 때 뭐 상당히 이렇게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자하고 원래 한자에서 나오는 예자는 개념을 좀 달리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애인 딱 그러면은 일단 뭘 때문입니까? 그렇지. 더 이상 설명도 없이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죠.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 나이 들어도 그건 보편모에 들어가고 비정상적인. 그런데 이 예는 보통 인류애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가깝게 하면서 가엽게 여기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애인 하면은 부부간에만 쓰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애인이라는 말은 원래 최근에 와서 뭐나 조선시대 때도 있었는가 모르지만은 그건 한자말로 달라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연인. 그래서 예? 연인. 그렇지. 연인, 그 다음에 회인, 품을 했자. 그 다음에 뜻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인.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은 담장 밑에서 신유목이가 그려놨던 글 보면은 정인, 원화 정인, 그러죠. 정인입니다. 그 다음에 연인이고, 그 다음에 회인, 잘안 쓰지만 품을 했자 써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없으면 빡빡이죠. 예. 자, 논에서 나와 있는 공자가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을 한문에서 이 사람 인자는 자기 자신을 아닌 나를 빼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인이 무엇이냐 극히 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채찍질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하시면서 수양하고 수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다운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극히 복내 그러죠. 이 두 가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자가 이야기했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무엇이냐? 이건 서로 봅니다. 서로. 육아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다기보다도 이런 의미로 가지고 사람이 인한 사람이 되려면 어진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은 이 소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태권도 부산 용서는 이해하자. 그렇죠. 남을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같은 여자의 마음 십자지요. 저도 판자에 보면 여자의 마음을 잘 구슬려라. 학생은 뺑도 진짜 쪼개는 것만 뭐 가지고 있어. 여자의 마음이 이제 요 같은 여자는 요에 입구가 들어가는데 뭐 여자의 입이지. 야, 용서할 서자죠. 용서할 서자예요. 요 서자는 요 한자에서 보이듯이 내 마음을 미뤄서 추기급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용어로. 내 마음을 밀어서 상대편의 마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밀어서 상대편의 마음을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부부싸움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기도 하겠죠. 상대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설화에도 충석 이 충서는 충과 설을 따로 보기도 하지만은 다른 차원에서는 이 충이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용서를 하더라도 대충 하지 말고 어쩌나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해라. 이 인을 나타내는
바탕은 이것입니다. 서입니다. 서.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공자 학당을 선생이 이끌어갈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던 제자가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들어보셨죠?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제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하나만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만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유이런이 가히 종신행지자고 유명한 거예요. 제가 평생을 종신행지자고 종신토록 살았는데 유이런 한 가지 글자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공자가 서, 그러죠? 서. 여기에는 사족이 안 붙고 그냥 서. 선이라. 그러고 기소국이 무시의인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만이 어질다라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질다라는 마음은 뭐죠? 인간의 사람다운 근본적인 마음, 사람다운 마음.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다운 마음이 소나 개돼지는 똑같다 말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는 일을 그러면 인과 의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자보다도 170년이 태어났다고 하는 맹자의 입을 빌려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됐어요. 맹자는 단어를 냈습니다. 자, 인도 좋지만은 의가 없으면 인을 형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인은 인심. 인은 사람의 마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일로야. 자, 의가 인간으로서 반드시 사람다움을 행해야 되려면은 그 사람다운 행함을 갖다가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못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면은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어찌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나도 못 받고 있지만 행동에 옮겨라. 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맹자는 그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사람다운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뭐예요? 의다 말이죠. 그런데 인과 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공산주상에서 나오는 맹자의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인은 이심자요 의는 일러야라. 사기로이 부귀하고 부지구하니 내재로다. 사람들은 인간이 가야 될 바른 길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가지 않는지 내재 참으로 슬프다다. 방지심이 부지와 백연방주 지구지. 잃어버린 개나 닭은 찾으려고 온통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한데 부기방식이 잃어버린 마음은 찾지 않으려고 왜 하느냐. 학문지들은 못하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과 의의 관계를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딱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 자, 그러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의로움의 바탕이 되는 근본 마음, 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완전 무게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역시 이런 아까 육아사상, 그 다음에 그런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우리 선현들이 행동을 했는가 하는 바탕을 저는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람다움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이 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것도 역시 이제 논어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자의 제자 자량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아까 건지라고 하는 제자는 선생님 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다. 애인이다. 딱 두 글자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자량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보다도 43살 정도가 어린 제자예요. 선자나 마찬가지죠. 이게 아주 젊을 때 말년에 공부를 하던 저 남쪽 초나라 사람인데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문인 그래요. 자장 문인.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공관신문이다. 공관신문의 5글자로 이야기합니다. 공관신민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좀 설명을 갖다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아주 어린 제자가 물어보니까 공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그러워야 되고 너그러울 관짝이요. 그 다음에 믿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첩, 그리고 민첩하다.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뜻이에요. 제가 자장이 물어봤을 때 그렇다. 사람이 공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그러워야 된다. 믿음성이 있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로워야 된다. 이것이 인인 것이다.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공관이 신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공손하면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것만 적어보겠습니다. 공즉 사람이 공손하면 불목 요 모자가 무시한다 그 말이죠. 오욕을 당한다. 남이 깔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불목. 공손하면은 불목. 우리가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뒷담화 받으면서 욕을 먹을 때 어째요? 저 자식 싸가지 없는 자식 그렇죠? 거만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욕을 얻어먹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거만하지 마라 그 말이죠. 공손하다는 이야기고 자기의 행동을 항상 낮추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경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공경. 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비슷하지만 조금 틀려요. 공은 기행기하공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춰서 조심하는 것이고 자기의 행동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기사상이야. 경이라. 남을 높이고 상대가 있을 때 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어도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공손 또는 공경함을 잃지 말아라 할 때 같은 개념으로 혼잡에서 쓰는데 엄밀히 한자의 의미는 공과 경은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 공하면은 이렇게 쓰죠. 공손. 손자에다가 책받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공손하면은 남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하지 않고 무식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금 제가 설명을 해요. 누가 설명해요? 공자가 어린 제자 자장에게 지금 설명을 해요. 자, 쉬기 전에 관,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관적 특주 사람이 주변에서 모이는 것이다. 너무나 뻔해지고 맞는 이야기죠. 사람이 너그럽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끓는다. 꼬라지나 팩팩 내쌓고 고집이나 부려쌓고 마음이 넓지 않으면 그 일이 있어요? 부자지간은 안 그러죠. 아버지는 올 때마다 빼면 멋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너그러워야죠. 관적 특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직인입니다. 믿음성이 있어야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임무를 다시 말해서 일거리를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간에 남에게 일을 맡기려면 저놈이 너그러느냐 공손느냐를 떠나서 믿을만 하냐 안 믿을만 하냐. 그러니까 인인 그렇습니다. 인인. 자,
신즉 임무를 준다. 맡길 임장이. 자, 민즉 유공을 했어요. 사람이 부지를 해야 무엇을 해? 공을 배울 수가 있다. 해즉 3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로 해야 돼. 부릴 수가 있다. 그것은 공자는 제자, 어린 제자가 선생님이 차고나면은 인을 행해야 된다. 인의 마음은 인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이 무엇입니까?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찍 끝나고 왔니? 일찍 끝나고 왔어? 또 드실래요? 아, 네, 여러분. 예, 되겠어요? 마음이 심쿵할 정도로 요 말씀을 좀 술을 오셨어요? 아니야, 좀 쉬는 시간이야. 자, 갖다 드릴까요? 조금 했어. 네. 옆에 있어.
가끔 별로 계신다. 시에서 항상 저희 그 현장이 얼굴 현장이 몇 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아. 빨리 저절로 성공도 안 했고. 딱 뛰어서 넘어가 버리지. 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좀 딱딱합니까? 딱딱해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딱딱하기는 허요라고 이야기했거나 그 말이 아니지. 예? 인이 아니요. 교육이 제대로 되신 분이구만. 인이 아니요. 저를 배회를 한다고 하면은 좀 딱딱해도 별로 안 딱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유교 사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막 금방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쭉, 학술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다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자식이
자식이 부모에게 나타나주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인한 마음을 갖고 대하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효라고 한다. 상당히 타당하지 않아요? 이를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다양하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은 공자께서는 이는 이런 것이다. 아까 같이 사람다움이다, 인간답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인이다 그랬어요. 아까 같이 제자 자로가 번지가 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보다 어질다 그런 표현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네 자신을 잘 수양을 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 유명한 극히 본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인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못 내렸다 그 말이지. 하도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 자로가 아까 자장의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겸손해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믿음성 있게 해라. 부지런해라. 그럼 또 하나는 잊어버린다. 남에게 은혜롭게 해라. 은혜를 줘라. 그러면 네가 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온 거죠. 자식이 부모에 대해 인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모시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효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 부모도 육아사랑은요 윗사람한테 꼭 윗사람이 데리고 받고 꼭 뭐 부모 아니에요. 완전히 상대적입니다. 미안하고 냉철할 정도로 육아사상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이부와 신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완전히 상대적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금방 같이 뭐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대해서 어진 마음을 냈을 때 효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부모는 나는 너를 낳고 내가 키워줬으니까 뭐 용돈이라도 좀 갖고 와. 그것이 아니고 항상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진 마음을 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애로운 자자,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모, 내 부모 말고 다른 사람의 부모들도 있죠. 내 부모가 아니고 다른 부모에게 어진 마음을 내세우는 것. 이것을 공경한다 할 때 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죄다. 그 다음에 형제간에 서로 인한 마음을 내세울 때 형제간에 서로 인한 마음을 내세울 때 그걸 우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하면은 친구간을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는 형제간에 가장 가까운 것을 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다. 그 다음에 자 백성 신하라고 봅시다. 신하가 임금에게 어진 마음을 내세운 것을 어진 마음으로 임금을 모셨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충이라고 합니다. 충이라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임금이 백성들에게 신하라고 합시다. 내비침을 어진 마음으로 임금이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신하들을 어진 마음으로 감싸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해라고 한다. 은혜라고 했자.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를 한 글자로 무엇이다라고 규정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인은 백행지본이다.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을 이룬 것이다. 효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효를 이야기해요. 만 가지 행동, 만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인간다운 생각을 전부 다 통틀어서 아울러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인이라고 한다.
백성의 신하가 임금에게 지금은 우리가 뭐 임금에 뭐 왕조 시대 때는 임금이라고 하지만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은 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나라지요. 네? 나라. 이런 개념으로 현대적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백성된 입장에서 신하보다도 백성된 입장에서 나라에 대해서 인한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 뭐예요? 신가. 국가가 대통령이 되었던 국가 지도자가 되었던 간에 일반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인한 마음을 내세우는 그 뭐예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움이 있으면은 백성을 부릴 수가 있다. 은혜로움이 없으면 그건 악정이 되는 것이죠. 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과 의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유가사상, 유교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또 그러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성리학. 자,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였죠. 성리학. 이 성리학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공자, 맹자의 유가사상을 철학적으로 조금 재해석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본토는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 국가.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서 조선 시대 때 인과 의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 조선의 뿌리를 받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의병 활동들을 하고 온 몸을 바쳐가지고 백성들이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했는가. 이제 이것이 핵심이죠. 자,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던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유교가. 대개 한나라 중간 때 들어왔다고 봐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일어났던 때가 대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BC 70년, BC 50년, 백제 같은 경우는 BC 30년, 40년, 뭐 신라도 뭐 그 무렵에 다시 말해서 1세기에 BC 1세기에 유가 사상이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 있다가 유교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그보다도 약 한 400년 정도가 늦다고 보죠. 불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소설이만 원년이니까 370년? 그 다음에 백제는 마라남사라는 사람에서 영국 법성포로 전례가 됐다고 하죠. 그건 372년. 그러니까 불교는 유교보다도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약 한 400년. 아까 370년이죠. 400년. 그 정도 늦다고 그래요. 자, 유교는 통치 학문이에요. 통치 학문. 나라를 경영하는 학문이라고. 나라를 경영.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지도층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경영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자 방법론으로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적용이 되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공자는 인을 주자고 그랬지만은 맹자는 여기다가 플러스 의를 더 합했다고 그랬죠. 인의라고 그랬어요. 왜 맹자는 인을 주자고 그랬을까? 그것은 맹자 시대 때 신흥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자 시대 때만 해도 춘추 시대 때 말기니까 공자는 BC 551년 479년에 돌아가실 때 73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춘추 시대 말기 때인데 그때만 해도 도덕적인 정치로서 세상을 조금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맹자에 오면은 공자대보다도 훨씬 더 세상이 시끄럽다는 말이죠. 도저히 무슨 뭐 도덕 이야기하는 건 안 돼. 그때는 법과 사상의 자리를 조금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고려 때는 470년간 불교로서 나라의 국교로서 운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상층부에서 나라를 운영한 것은 역시 무슨 사상이었다? 유교 사상이었다고 그래요. 유가 사상. 그러다가 고려 말기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성리학은
공자와 맹자로 되어 있는 데는 유교 사상을 선진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진유. 왜 선진유학이라고 해요? 진나라 이전이라고 그래요. 진나라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진시황을 이야기하죠. 진시황 이전. 다시 말해서 고유학입니다. 이것들이 철학성이 좀 부족하니까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팍팍하지만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학도 조금 철학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재해석을 했던 것이 당나라 말기 때부터서 송나라 때 들어가지고 완성을 주자라는 사람이 했어요. 주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주자는 원래 선진유학,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는 유학 속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이 운영이 되어 나가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인간이 어떻게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도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 계속해서 연구를 할 때 이 세상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이 이론 그러죠. 복잡하지만 이 이론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교에서 봤을 때는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 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리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제 복잡하게 나와요. 이것이 철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소위 사단 7천인 전도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보고 심성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성론. 그 심성론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받고 태어난 것이다. 중용 제1장에 나오는 천명주의성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리론입니다. 성리학. 그 다음에 이제 수양론으로 사람은 갈고 닦아야 된다. 수양론이라는 것이 거경분리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세론.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틀을 짜요. 그것이 성리학이에요. 제가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성리학이 고려 말대에 들어오면서 고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교로서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하고 태폐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럴 무렵에 중국 송나라를 옵니다. 송나라는 아닙니다. 송나라 때 완성이 돼가지고 원나라 때 중국으로 원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대표적으로 안양이라는 사람, 백의정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나라 때 들어가가지고 고려 말때 성리학을 공자상이라든가 주자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때가 보통 1340년, 1350년, 1360년 이번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50년이나 6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고려를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라고 하는 썩은 문드러진 데를 개혁을 할 것이냐. 이때 바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손따는 학자들이죠. 삼공 정도전도 그렇고 포옹 정몽주 선생도 학자들이죠.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면 무력을 군인이 있어야지 나라를 개혁할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국회나 쳐들어가고 곧다고 짓거리 하지 말고. 왜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때 바로 딱 떠오른 인물이 이성계가. 근데 이성계가 그때 황산대첩에서 임시되는 황산대첩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세력을 잡기 시작하면 잘 아시다시피 위화도 해군대지요. 그래서 야 이성계가 군권을 이성계를 이용을 해야 이용이라기보다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를 개혁을 하자. 그런데 정몽주하고 삼공 정도전은 결정적으로 정몽주가 4살인가 많아요. 삼공 정도전 선생님보다도. 그런데 둘이 다 고려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몽주는 고려를 그대로 놔두고 제도를 개혁을 해서 고려를 다시 부흥을 시키자. 그게 충신으로서 신하로서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삼공 정도전은 그것까지 안 된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조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정도전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삼공 정도전도 누구를 중심으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이 그 이전까지는요, 고려 말 때까지는 공자의 유학 사상은 이미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은 맹자의 의에 대한 사상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지금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의라고 하는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맹자는 오히려 인을 바탕으로 해서 의로움으로써 인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의에 대한 사상이 강해요. 맹자 첫 편에 보면 그런 말부터 나옵니다. 36,450자로 이루어지는 장대한 양의 맹자가 처음으로 양희왕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양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이 여기까지 멀리 오셨으니 우리나라가 이를 것이 무엇입니까? 맹자의 양희왕 수고는 철기 되으시니 역장유일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맹자가 따져요. 무슨 이를 이야기하십니까? 이라고 이 인과 의를 이야기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맹자라고 하는 거예요. 맹자가 그만큼 인과 의의 사상을 그렇게 중시하고 있다. 올바라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를 실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고려 말 때 공부를 삼공 정도 듣는 것보다도 아마 정몽주 선생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람 많은데 삼공 집에 안에서도 정도전은 정몽주는 통은 내가 형벌인데 학문적으로 너무 많다. 그래서 나도 자주 물어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대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삼공 정도전에게 맹자라고 사상이 담겨져 있는 맹자라고 하는 책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맹자라고 하는 책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공부를 해봐라고 전해준 사람이 정몽주예요. 이런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런 거 보면 좀 영어로 아이러니컬하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맹자라고 하는 책 속에는 의를 주장을 하면서 핵심적인 정치 사상이 무엇이냐?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 자, 왕도 정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다스려야 되나? 왕도 정치. 무엇으로서 다스려라? 덕으로서 다스려라. 덕이 뭡니까? 어진 인이죠.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왕도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또 핵심인 것은 역성의 혁명입니다. 역성혁명 사상이 임금이 잘못하면 임금을 몰아내고 뭐예요? 새로운 임금을 세워야 된다. 이걸 갖다가 임금 앞에서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맹자입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이 맹자 하면은 성선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순한 사람 같죠. 아마 동양사에서 가장 강직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맹자일 것입니다. 맹자는 임금 앞에서도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은 그 임금은 뭐라 내는 것입니다. 그건 임금이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을 해친 놈은 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롭지 못한 놈은 잔인한 놈이다. 그런데 임금이라 할지라도 인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은 그것은 도적놈에 불과하다. 잔적지인 위시 일부.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임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였다? 한갓 필부를 죽였다. 그렇게 제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모가지 내놓고 몸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몸을 내놓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백성이다. 백성이다. 민익이. 그 다음에 귀한 것은 나라다. 사직차. 제일 가벼운 것은 임금이다. 군의경. 듣고 국민 위지천자.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천자가 될 거다. 나라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그 재원은 바꿔야 된다. 병치즉 재원. 재원은 바꿔야 된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희생물을, 아까 희생물 이야기죠? 희생물을 바쳐서 가뭄이여 해서 내하라고 그러고 홍수가 좀 그쳤으면 쓰겠다고 그렇게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치면 어째나 병치즉천. 사직. 나라도 바꿔버려야 된다. 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맹자라는 사람. 그래서 맹자의 사상은 나라를 바꿔버려야 된다. 역성혁명이죠. 그 다음에 아까 백성 중심이죠. 그리고 민본 사상 그렇습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좀 틀려요. 백성이 근본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고려 혼란기 속에 맹자의 사상이 들어왔으니까 어째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 누구를 중심으로 했든지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좋은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성립이 됐죠. 다시 말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할 수 있는 절호의 이론적 기회가 딱 쓴 거예요. 거기에 핵심 사상에 인과 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조선 초기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자 임금의 권한 그 다음에 무슨 권한? 신하들의 권한 신권 임금의 권한 임금의 권한 신권과 군권이 딱 대립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오면은 이미 고려 말 때부터 조선시대 때 오면은 임금도 똑같은 사대부, 사후 계급에 속한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사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일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계층이다. 사대부 계층이라고 본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를 잘못하면 어째 임금 바꿔야 된다. 이게 조선시대 때 내내 가지고 있었던 초기에서부터 형성되었던 조선시대 때 사상입니다. 거기 핵심에 뭐가 있어요? 공자와 맹자의 인과 의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자, 이러한 사상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것들이 충과 그 다음에 뭐예요? 효의 사상 그 다음에 의의 사상 요거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충이, 충욕 여기까지 확장이 됐어요. 이렇게 확장이 돼서 또 근본적인 부처를 제공한 것이 또 맹자예요. 여러분들 유교 사상의 핵심 가운데 5가지 항목이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자 관계는 친해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부자 유치. 한국에서 맨날 외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군신, 유의. 한번 쉬어보시죠. 자, 부자 유친. 알아서 한번 해보게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변. 부모 유서. 부모 유신. 아니, 제가 서울시 오면 신 그렇게 해야지. 바닥 품어 오지 말고. 그 다음에 장유유서. 이게 5교지목이에요. 유교에서 인간 관계를 5개로 정리를 하고 반드시 지켜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이 5개 관계가 전부 다 묻어져 있어요. 상관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친해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자유로움으로 대고 내가 낳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라도 뜻으로 푼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유로움을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로서 답변을 하고 그것이 친이요. 임금과 신하 관계는 군신, 유의, 의로움이 있어야 돼. 의로움이 없으면 신하와 임금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가지는 뭐 들어있나? 신하를 대할 때는 예로서 대하고
그 다음에 예로서 대했을 때 비로소 신하는 임금에게 어떻게 해요? 충성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현대사회 같은 거죠. 현대사회 같으면 나라에서 적당한 직급을 주고 봉급을 줘야지 나라에 충성을 하지. 아무것도 안 주는데 하겠습니까? 그거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자, 그런 관계로 전부 다 이렇게 바로 이 금방 말씀드렸던 오교지모, 여러분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 때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나라 때 와가지고 동중선하는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나왔던 변질된 유학입니다. 유교 사상은 원래 오륜밖에 없어요. 오륜은 맹자에 나온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5개의 인간 관계. 사람이 배부르고 따뜻한 데서 잠만 잔뜩 자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금수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를 걱정해가지고 사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고대 뭐 교육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인간에게 교육을 시켜라. 오교지모. 그래서 부자 유ችን 부별 분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관계는 그렇게 상관관계 속에서 있는데 특히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주의가 무엇으로 연결돼요? 의로움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의로움이 깨지면은 이 의로움을 형성하는 두 가지 방법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임금의 신하를 대할 때 적당한 봉급도 주고 적당한 자리도 주고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하는 어째요? 최선을 다해서 임금을 높이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대접도 안 해주면 충성 않고 충성을 안 하면 대접을 안 해준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뜻입니다. 현실적인. 이렇게 군신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다 대부분이나 근본 뜻은 공장의 말씀 논어석에 들어있지만은 이것을 정치 사상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맹자에 다 들어있어요. 이러한 사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초기에 맹자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서 점점 우리나라에 사대부층부터 해가지고 백성들까지 100년, 200년 지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맹자 사상이 주입된 것입니다. 아, 의로움이로구나. 임금에게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 한 사람한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의로움으로써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히 되다 보니까 바로 의배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들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을 또 침략을 했죠. 그랬죠? 1895년 단발령 시작을 해가지고 1905년 한일 울산 보호조 울산 늑약 보호조 늑약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907년에 이제 그때 아마 고종황제 퇴위 조선 말기 때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의병이 정점이고 처음에는 을미 첫째 단발령, 그 다음에 을사, 그 다음에 정민연에 1907년.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의병인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그때 남한 대토벌 작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주오고 정성적 의병들이에요. 쑥대밭이 돼가지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상해 임시정부에 왜 호남 사람이 없느냐? 그 공부를 아는 사람은 이야기해요. 1910년도 남한 대토벌 작전에서 이쪽에 호남 쪽에 주류를 지었던 의병들이 월사를 안 해버렸어요. 전부 씨가 말라버렸어. 그래서 저 상해 임시정부에 의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호남에 지도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에 이 호남 사람들이 동학운동은 최명을 한 사람으로 해서 경상도에서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동학운동 활동은 어디서 했습니까? 전라 남북도에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때 아주 그냥 농민들이 절멸까지는 아니지만 씨가 말릴 정도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1910년 9년 10년 이후에
일본인들이 남한 우병 대투벌 작전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자 아까 큰 틀에서 운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우리나라에 이렇게 끊임없이 계급의 직분에 신분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러한 사상들이 바탕을 이루었다는 것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려 조선 말기 때에는 이런 사상들이 어떤 개념으로 정립이 되냐면 위정척사라는 말로 정립이 됩니다. 위정척사. 이 용어 들어보셨죠? 위정척사. 글자 그대로 다름을 보호하고 사악함을 배척해서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사상 자체가 성리학적인 사상이고 이 성리학적 사상의 근본이 뭐예요? 인의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말기 때 이 말은 정조 임금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원래 나온 것은 훨씬 그 이전입니다만은 문사적으로 이렇게 대입되는 정조 임금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음을 항상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악함, 잘못된 것이죠. 사특함 이런 것들을 배척해서 쳐 없애야 된다. 이 사상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한 사람은 두다 하나님 사람이에요. 한 분은 장성의 모사 기정진 선생. 제 직계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서 이양무 선생. 여기 이 두 분이 위정척사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아시다시피 대마도에 가서 돌아가셨던 최익현 선생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게 위정척사 이것이 바로 성리학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교 즉 성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악함 잘못된 것이다. 이걸 뭘 이야기해요? 누구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들어왔던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나 이렇게 불교는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죠. 도교도 그렇고 도가 사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서양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갔던 서양 문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여기서 다르게 보니까 이 사상, 아까 육아 사상, 그 바탕이 인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올바르니까 이걸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일본도 서양 사상의 일부로 본 것이요. 그러죠? 서양 사상. 이 서양 사상을 철저히 배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었나? 바로 유가 사상가들이었고 그 당시에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대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거든요. 사대부들의 공통된 생각. 이게 정조실록 22년도에 보면은 재밌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정조 때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조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교하게 밝은 군주가 두 사람이 있어요. 정조 임금하고 세종대왕이라고 통상 이야기해줘. 성종도 있고 숙종도 있고 그러지만 정조 임금입니다. 정조 임금은 신하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공부 좀 해라. 그러고 나중에 경연할 때 어째요? 신하들이 임금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니들 좀 가르쳐야 쓰겠다. 그리고 사서상경을 거의 완전하게 외웠던 사람은 정조 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조 12년 비변사 기록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변사는 원래 군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정부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결정을 비변사에서 다 했습니다. 비변사에서. 비변사. 굉장히 권한이 셌던 기구. 모든 의결기구예요. 처음에는 군 통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 초중기 때 나왔던 기구인데 후반부에 와서는 모든 이 비변사의 이경명이라고 하는 신하가 정조 임금에게 서학이 나라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때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외세
새들이 막 들어왔어요. 정정 때 눈을 뜨셔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조 임금이 하는 아주 재밌는 아주 톡시는 이야기였어요. 그 상황을 전부 다 물리쳐야 된다고 비변사에서 이경명 씨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니까 정확히 명하면은 사설은 시급니다. 이렇게 딱 정조 임금이 아주 그냥 핵심만 얘기해요. 정확, 관한 성략을 이야기해요. 성략이 밝으면은 삿된 학문들은 어째요?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조금 버텨서 이야기하면 니기들이나 잘해라. 니기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리학 사상을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면 어째? 여러분들 악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까? 선을 서양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악은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악을 없애려고 하면 선한 것 자체가 고양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그대로 놔두고 선한 것을 계속 높이면 악은 어째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선한 것을 놔두고 악한 것만 죽이려 오면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논리를 정조 임금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악이 밝으면은 사악한 학문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위정척사 운동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이 위정척사 운동이 후한말 때 일제강점기 때죠. 의병과 독립운동으로 100% 이렇게 가정이 되었다고 말이죠. 이렇듯이 인의 유학사상의 인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돼서 조선 500년 동안에 관통해가지고 의병 활동을 이런 차원에서 규정지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유학사상의 짧은 시간이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 의병이 그렇게 세계사의 유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났는가 이걸 청구했습니다. 자, 얼마만큼 우리 조선시대 때 긍정과 부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얼마만큼 나라에 대해서 이런 공명사상, 육아사상의 핵심을 가슴에 품고 충과 협을 했는가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칠 겁니다. 이런 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 여행하고 한번 아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누구십니까? 나라와 국가와 임금과 가정을, 나라와 임금과 부모를, 그 다음에 나라와 가정을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아까 조선 500년 동안 모든 유학자들이 관통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반 백성들한테까지도 심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자, 임금을 사랑하는 것은 애군 여애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내 가정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 백일맞고 백일은 해나 해를 얘기해요. 해가 밝은 해가 임학토 이 땅의 비추니 밝고 밝은 조점은 밝고 밝은 내 소망을 비춘다. 누구시에요? 모광조. 화순에서 사역을 받고 1520년 2월 10 며칠 날인가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1월 25일 22일 12월 사역을 받고 돌아가셨던 김효사와의 핵심 인물이죠. 조광조 선생이 읊은
전명시입니다. 전명시.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에 지문시, 전명시, 유명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화성에 가면은 거시기에도 있고 그러죠. 유배지에 이 조광조 선생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조광조 선생으로부터 정암 조광조 선생으로부터서 이 조선의 유학자들 사림들의 어떤 틀이 형성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조광조 선생님께서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에 잠깐 집에 보내기 위해서 편지 쓰면서 쓰셨다는 이야기인데 유엄이라고 하는 그 도사가 사약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글께서 보면 어쩌죠?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내 가정을 생각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임금을 생각하는 것도 바로 부모를 생각하는 것다. 이런 것들이 충의, 충용 사상과 같이 맞물려 드는 것이죠. 이걸 단순히 정암 조광조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대부분 유학자들,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한테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바로 조선은 의병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내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글로 해가지고 바로 나라가 아무리 어떤 위기 속에 빠져들어도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정신이 가장 잘 박혀 있는 데가 어디다? 아주 장성감은 물론 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의학 나주가 강주가 뺏겨버렸어요. 의학. 이제 똑같아 이제. 이거는 절명시 관련해가지고 예천 황현 선생의 절명시 몇 편 가운데서도 세 번째 나와 있는 절명시 조세명 대학교 그러고 나서 27님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대한 이야기지만은 짧은 4시간에 걸쳐가지고 다시 한번 의병에 대한 개념을 상기해보는 처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화원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또 기회가 되면 올해는 이제 되겠지만 내년에라도 또는 저는 여기 이제 향교회 유도회장도 계시지만은 또 유도회 향교에서도 좀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시민 강좌도 나중 역사를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의라한 이야기를 저 2,500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죽어서 설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내일 모레 의령 박물관에서 의령에 가는 이야기 하신 분 황인필 씨라고 하신 분이 하신 분 그분은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의령에 가는 인물사 위주로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강의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춤과 효가 어떤 것인가 또 의병이 제대로 그 역사성을 짚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월 25일하고 7월 2일 날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다니고 매일 보다시피 한 데가 그 나주의 고구입니다. 반남 다시 지금 고구이 있는데 사실 나주 사람들이 고구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500년 전에 공명 시대에서 넘어온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다음 주는 2,500년 전에 나주의 무덤, 나주의 무덤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고 나주의 무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멸망을 했는가 그 과정들을 아마 설명해 주신 통신대학교 이진호 교수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고
재미있게 흘러가면서 여러분 다음 주도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나주의 원래의 정체, 그러니까 마한이라고 하지만 나주의 원래의 모습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놨으면서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겠죠?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올려놨거든요. 혹시 복습하시고 싶으면 유튜브에 흥량의 TV로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올라옵니다.